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노경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범죄 피해자 인권 관련 보호 대책, 그 다음 관련 법률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는 제목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토론용으로 낼 수도 있고 그냥 1대1로 물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이게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경찰 조직에서는 누구의 인권을 더 우선시할 것 같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데 보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쪽에 중점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 경찰관들은 범인들을 잡아넣는 게 주 임무인데 그 잡아넣는 그 피의자 인권을 자꾸 보호해주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찰 업무하고 상당히 상충되죠. 그래서 별로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찰 업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일단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실 부분도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피해자 인권도 우리 경찰이 보호해야 되나? 우리는 범인만 잘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관련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돼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대책 관련 법률 1, 2, 3으로 나눴다 했는데, 이 나눈 이유도 한목에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가 좀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세 파트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 인권 보호 대책 관련 법률을 하면 어떤 법률이 있는지 이것부터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률 안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익히면 되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익힐 수는 없고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법률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연기시켜서 이렇게 학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꺼내서 면접 시에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알아야 될 어떤 내용, 대책들이 있고 여러분 약간 생소해 보이는 거, 또 새로운 어떤 내용, 이런 것들도 만일에 말씀에 답변할 수 있다면 아마 가점을 받는 데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편은 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어떤 인권보호 대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 문제는 사실은 청문감사 분야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계 업무였는데 최근에는 인권 관련 문제는 전부 다 청문감사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청문감사 분야의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서 모아놨습니다. 이게 피해자 인권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구조 및 권리에 관한 포괄적 대책을 규정한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두 개의 조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보호 지원 구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구조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요거에 관련된 어떤 법률은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사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굉장히 피해자 인권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인권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수가 들어있고, 기타 세 번째는 기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성폭력 관련법, 그 다음에 가정폭력 관련법, 성매매 관련법, 개별 법률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나온 내용을 좀 더 개별 이 법률에 좀 더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 개별 법률 이런 것들이요. 형사소송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 성폭력에 관한 게 두 가지 법이 나오죠. 하나는 피해자 보호란 말이 붙었고 하나는 범죄란 말이 붙었어요. 양쪽에 두 개 다 피해자 인권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요 위에 거는 2번은 성폭력 방지법이라 부르고 3번은 성폭력 처벌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가정폭력이죠. 위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가정폭력 방지법이고 5번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가정폭력 처벌법입니다. 자, 그럼 2번, 3번 비슷하고 4번, 5번 비슷한데 피해자 보호라 말이 붙었느냐, 범죄란 말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자, 6번, 7번도 성매매란 말이 다 붙었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부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니까 이거는 성매매 처벌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입니다. 그런데 10번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 있죠? 이 성이 붙었고 안 붙었고 차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원조교제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죠. 원조교제 같은 거. 9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에게 뭐 술이나 담배나 뭐 본드 마약 같은 걸 팔았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성보호법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성과 관련된 것은 요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했다. 이런 것들은 다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법끼리 제가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기타 11번, 12번은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닙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양성평등기본법인데 기본법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몰라도 좋고 10번까지는 피해자 보호 또는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어떤 개별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3번 기타 개별 법률 따른 대책 여기 가는 법들이 바로 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죠? 한목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목에 해야겠다. 여러분 봤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구조 및 권리에 관한 포괄적 대책을 규정한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그래서 30조에 보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즉 피해자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는 거 주로 법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 27조 5항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헌법은 포괄적으로 피해자의 구조와 권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아시게 되죠. 그리고 헌법에도 피해자에 관한 어떤 피해자 인권 또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다.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의 보호, 지원, 구조에 관한 일반적 대책입니다. 크게 정리해 보니까 자, 첫 번째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경제적 지원 제도 이런 거 또는 법률적 심리적 지원 제도 이런 거 기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가볍게 제목을 언급해 주면서 내용을 가볍게 언급해 주면 여러분 괜찮은 답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개별 법률 나온 내용은 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먼저 경제적 지원 제도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 지원 제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임시주거를 마련해 주거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해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사갈 때 이사회비 들어가는 최소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있는 거죠. 무보험 차량에 뭐 사고를 입었다. 뺑소니 피해자다. 근데 가해자를 못 잡았다. 또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제도. 구조에 관한 제도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 예를 들면 사망했을 경우에 피해자 가족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도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상명령제도. 이건 여러분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분들 다 알 겁니다. 형사소송법도 나오고 소송촉진특례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형사사건에서 뭐 상해, 중상해, 뭐 이런 상해 입었을 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같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일정 부분 배상명령을, 법원에 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배상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급여지원제도는 건강보험료 중에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즉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지원제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지원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들이 한 6가지 정도 크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부 내용을 일단 제목부터 좀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적 심리적 지원제도는 무료 법률 구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주로 지원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 일정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해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는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경찰로 말하면 회복적 경찰 활동과 매우 관계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검찰청에서 하는 제도지만 경찰로 본다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 또는 어떤 피해자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은 바로 회복적 경찰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매우 관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제도. 화해제도는 형사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된 사항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재판사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재판사 화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재판에 가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이걸 가리기 전에 형사 합의가 돼버리면 예를 들면 합의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되면 재판사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재판사 화해는 뭐냐면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어떤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죠. 합의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이 화해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지원제도. 스마일센터는 전국의 6대 도시하고 약간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법무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제도들은 주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주로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케어 제도입니다.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 어떤 범죄 피해자가 입은 어떤 후유증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죠. 이것도 일종의 심리 치료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케어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절차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제도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심리적 지원 제도입니다. 무료 법률, 구조, 형사조정, 화해. 이거는 3가지 법률적 제도. 심리치료 지원제도, 케어제도, 이런 것들은 심리적 지원제도. 정보제공 요청제도는 법률적 지원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제도는 피해자에 대해서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가 집에 예를 들면 살인, 집에서 강도가 터졌다, 절도가 터졌다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에서 임시로 숙소를 제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그 다음에 각종 보호시설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의 피해자, 이런 피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 위에 보호시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주 여성, 외국인 여성, 결혼 이주 여성,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줄 때 지원하는 제도. 특별히 지원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에 어떤 위험이 닥친 걸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 제도. 이런 것들도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떤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한번 대책을 한번 살펴봤고, 이 방금 살펴본 세 가지는 주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에 나온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법 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 이 영상은 어떤 각 법령별로, 법률별로 어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먼저 설명을 하고, 요약하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한 번 더 이해를 돋구고 법령을 여러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법령을 넣어놨습니다. 7조에 보면 손실복구를 지원해주는데 국가나 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게, 그죠? 상담, 의료 제공은 치료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금 지급, 아까 설명했죠. 법률 구조,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범죄 피해자 가족의 일적 보호시설이죠. 일적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 7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상담, 의료 지원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 구조,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보호시설 운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국가의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8조면 형사절차 참여 보장이죠. 국가는 피해자가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물론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자기가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 상담자에게, 수사 담당자한테 진술할 수도 있고,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법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권, 재판 절차 참여, 진술권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언제다, 재판 결과는 뭐가 나왔다, 유죄다, 무죄다, 뭐 형을 얼마 받았다, 형의 집행은 1년짜리 형 징역 1년을 어느 교도소에서 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 받은 보호관찰 집행사항 등 이런 형사 절차와 관련 정보를 피해자 요청하면 국가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조 2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범죄 피해자 해당 재판 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죠. 이런 것들이 다 권리에 관한 정보잖아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가. 그 다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피해자 보호지원단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단체가 많아요. 햇살 같은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 현황 같은 것도 알려주면 피해자가 그런 단체에 요청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권리에 관한 정보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를 국가는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피해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 증언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신변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신변 보호 조치,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사실은 각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위원회가 있어요. 지급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일정의 금액에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검찰청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은 사실 구조금을 지급하는 건 아직 예산 부족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조정 해보라고 그랬죠? 형사조정.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할 수 있어요. 그 당사자는 피해자나 피의자죠. 그 신청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피해자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자기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피의자를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처한다 한들 피해자는 돈 1원도 못 받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죠. 이런 경우에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가 신청해서 형사조정 해보여 주세요. 해서 예를 들면 뭐 5천, 6천이든 7천이든 8천이든 돈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처벌을 좀 가볍게 받으면서 돈이 6천, 7천, 8천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해자의 어떤 증오심도 상당히 소멸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이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청 직원들, 전직 검찰청 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서에 수사과장, 형사과장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형사조정위원으로 많이 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들어오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신청 안 했는데 저도 위원이 될 뻔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입니다. 형소법에 나오는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피해자의 권리니까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나오죠. 자,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권. 여러분 공부했을 겁니다. 형소법에서.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피해자의 고소권. 그 다음에 불송치 결정 시 송부 통지 요청권. 이 신청권. 자, 요 빨간 글씨를 쓴 거는, 요 표시해 놓은 거는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 수사부서에 새로 생긴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종결권을 검사만이 가졌지만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사법경찰관리가 독자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불송치 결정 사유에 대해서 그 결정 사유를 송부해 주고 해서 통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피해자는 주로 호소인 또는 고발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송부통 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왜 불송치인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뒀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면접할 때 언급해주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는 불기소 이유 고지 요청권이 있겠죠. 이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불기소한 데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안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사절차상 정보 제공 요청권. 이건 앞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하고 중복되죠.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자, 요거는 헌법에도 나와있죠. 그 다음에 심리를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심리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 기록을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범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또는 범죄 피해자 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외워야 되겠죠.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떤 대책 또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 형사 절차에서 이거는
주로 근거법이 소송촉진특례법이 있어요. 소송촉진특례법에 배상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개별 법률에도 배상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7가지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관련 조문을 살펴볼까요? 앞에 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뢰관계자 동석제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굉장히 심적 불안, 긴장을 느낀다. 그럴 때는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자나 장애 있는 경우는 동석 의무고 기타 성인의 경우 13세 이상이거나 정상인의 경우에는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임의적 동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피해자를 위한 제도겠죠. 그 다음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어떤 피해자를 신문한 경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하거나 잡배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서 판사를 보면서 검사를 보면서 피고인을 보면서 뭔가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중계장치를 통해서 재판 관계자가 못 보는 상태에서 자기 목소리만 가지고 증언을 하거나 어떤 칸마이 같은 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기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신문제도를 만들고 있죠.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차폐시설 등에 의한 증인신문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권리 중에서 고소권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에 대한 송부 통지 얘기했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소부재기 이유 고지는 검사가 하게 되어 있죠.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가 있는 때는 7일 이내에 그 서면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찰 면접 수험생 중에도 보면 예를 들면 불기소 시험을 받았는데 이 경찰 면접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공소부재기 이유 고지서를 요청해서 떼봐라. 그렇게 하면 그게 왜 불이익이 됐는지 세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학생이 소명하는데 유리한 내용을 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구하셔야 되죠.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부해줍니다. 검찰청이 발부해줘. 그게 공소부재기 이유 고지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입니다.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신청이 있을 때는 당해 사건이 공소제기부 081 장소, 재판 결과, 피해자나 피고인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해야 된다. 누가? 검사가. 그냥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신청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도 설명했죠. 고등검찰청의 항고,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이건 다 피해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고소권자가 피해자죠. 피해자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진술권이죠. 법원은 범죄 피해자, 신청이 있는 때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피해자가 저를 불러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했다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됩니다. 신문해야 한다 되어 있잖아.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 정도, 내가 멋지진다 했던 결과, 피고인의 처벌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다. 이게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입니다. 증인 신문을 청구할 권리, 그 다음에 의견 진술할 어떤 기회를 줘야 될 권리. 이런 것도 다 피해자의 진술권이죠. 그 다음 피해자의 진술의 비공개는 결국엔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심리 비공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법원의 임의적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 등의 공포한 기록 열람 등사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소송 기록 열람 등사를 재판장에게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인권의 보호와 관련된 대책이면서 관련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첫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법률을 반드시 배워두시고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 법률 2, 두 번째 영상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이어서 하도록